새벽 3시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건조했다. 신티크 액정 타블렛 위에서 플라스틱 펜촉이 미끄러지는 소리만이 7평 남짓한 오피스텔을 채우고 있었다. 사각 틱. 손목 보호대를 찬 오른쪽 손목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12시간. 이번 주 연재분 70컷 중 이제 겨우 45컷을 채색하고 있었다. 나는 웹툰 작가다. 정확히 말하면 데뷔작 하나를 애매하게 중박으로 끝내고 차기작 준비라는 명목하에 2년째 콘티만 깎고 있는 중고 신인 이희주. 그게 내 이름이다. 내 일상은 단순했다. 일어나서 그리고 먹고 다시 그린다. 세상과의 소통은 오직 모니터뿐이다. 그 고요하고 납작한 이디의 세계가 내게는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그 알림이 울리기 전까지는 직-직-직- 책상 구석에 뒤집어 놓은 핸드폰이 간헐적인 발작처럼 진동했다. 평소라면 무시했을 시간이다. 이 시간에 연락할 사람은 술 취한 전 남자친구거나 마감을 독촉하는 PD님 뿐일 테니까. 하지만 진동의 패턴이 달랐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치 경보음 같은 진동. 나는 펜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인스타그램 DM 알림들.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들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악플인가? 지난번 완결낸 작품에 또 무슨 논란이라도 생긴 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위에 있는 메시지 하나를 눌렀다. 이거 작가님 맞죠? 실망이네요. 밑에는 링크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링크의 미리 보기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배경이 보였다. 회색과 노란색이 섞인 인공 암벽.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 도진이었다. 나와 3개월째 만나고 있는, 아니 정확히는 지난주에 잠수 이별을 당한 그 남자. 불길한 예감은 잉크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홀린 듯 링크를 눌렀다. 화면이 바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글 하나가 떴다. 제목 암장에서 바람 피우는 강사 박제합니다. 조회수는 이미 10만을 넘어가고 있었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가락이 제멋대로 파르르 떨렸다. 본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글쓴이는 자신을 도진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주장은 명확했다. 자신과 교제 중이던 도진이 클라이밍 크루 활동을 핑계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리고 그 다른 여자가 바로 나였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입 밖으로 터져나온 목소리는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나는 도진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맹세코 몰랐다. 그는 내게 분명히 말했다.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다고. 지금은 연애보다 운동이 좋다고. 그 순박해 보이던 눈웃음을 지으며 내 손에 초크를 묻혀주던 그가 떠올랐다. 글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도진이 자신에게 했던 폭언들, 데이트 비용 문제, 가스라이팅 정황들. 거기까진 내 알 바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스크롤을 내리던 내 눈이 어떤 영상 하나에 고정되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다. 썸네일 속 여자의 옆모습, 검은색 뿔테 안경에 질끈 묶은 머리, 회색 후드티를 입고 케이크 촛불을 불고 있는 여자, 나였다. 지난달 내 생일날 도진이 자신의 자취방에서 찍어준 영상이었다. 생일에 생겨버린 레전드 썰프입니다. 남의 남자 뺏어서 촛불 부니까 좋으세요? 영상 밑에 달린 캡션은 나를 완벽한 악녀로 만들고 있었다. 재생된 영상 속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그 행복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난도질하는 가장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있었다. 영상 속 내 얼굴은 교묘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나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특히 내 오른쪽 손목에 감긴 특이한 무늬의 손목 보호대. 웹툰 작가 지망생 시절부터 써온 내 인스타그램에도 자주 등장했던 바로 그 보호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지옥이었다. 마이너스와 여자 관상 봐라. 딱 봐도 여우네. 마이너스 암장 어디냐? 저런 강사 퇴출해야 함. 마이너스 옆에 여자는 알고 만난 거 아님? 마이너스 끼리끼리 만나는 거지 뭐 키읔키읔키읔. 마이너스 저 여자 인스타 털렸다. 링크 쏜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누군가가 내 인스타그램 주소를 댓글에 태그해 놓았다. 클릭 한 번이면 내 모든 신상이, 내 작업물이, 내 일상이 공개된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뛰었다. 나는 급하게 인스타그램 앱을 켰다. 이미 팔로워 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최근 게시물인 작업 인증샷 밑에는 실시간으로 욕설이 달리고 있었다. 마이너스 상간녀 주제의 그림은 무슨. 마이너스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너도 당한다. 마이너스 작가님 실망입니다. 구독 취소해요. 아니야 아니라고.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건 윙윙거리는 컴퓨터 펜 소리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의 번호를 찾았다. 저장명 도진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받아라. 제발 받아라. 네가 해명해야지. 나는 몰랐다고. 너한테 속은 것뿐이라고. 내가 말해줘야지.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뚝.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다. 다시, 또다시 10번을 넘게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배신감이 아닌 공포가 밀려왔다. 그는 숨었다. 이 모든 오물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린 것이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클라이밍을 배울 때도 그랬다. 어려운 루트에서 추락하면 늘 홀드 탓을 하거나 신발 탓을 했다. 자신의 악력이 부족하다는 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남자. 그게 강도진의 본성이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 게시글은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사람들은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씹고 뜯을 수 있는 싱싱한 가십거리, 그리고 마음껏 돌을 던져도 되는 공인된 마녀뿐이었다. 오늘의 마녀는 나였다. 타블렛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빠각. 플라스틱 펜대가 힘없이 부러졌다. 날카로운 파편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한기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기어올랐다. 억울했다. 미치도록 억울해서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내가 왜 작업실 구석에 처박혀서 하루 14시간씩 그림만 그리다가 운동 좀 해보겠다고 나간 게 죄인가? 거기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남자에게 마음을 조금 열었던 게 죽을 죄란 말인가? 나는 다시 게시글을 읽어내려갔다. 이번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작가로서 자료를 조사하듯이 텍스트 하나하나를 뜯어보았다. 글쓴이는 아주 영리했다. 자신을 철저한 피해자로 포지셔닝하고 도진을 쓰레기로, 나를 파렴치한 상간녀로 설정했다. 문장의 호흡, 단어의 선택,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상을 배치한 타이밍. 이건 다분히 의도적인 편집이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쓴 글이 아니었다. 이건 연출된 글이었다.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시나리오. 글쓴이가 쓴 문장 중 유독 거슬리는 부분이 있었다. B씨는 누나 같은 정상인은 자제하는 거고 본인은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나 같은 정상인. 도진이 전 여자친구에게 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누나는 글쓴이를 지칭한다. 도진은 연상녀를 만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동갑이라고 했다. 거짓말, 또 거짓말. 하지만 이상했다.
도진은 평소 남 험담을 즐겨 했지만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도진의 어휘가 아니다. 그는 무식할 정도로 단순한 단어만 쓴다. 저런 문학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표현은 그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저 문장은 글쓴이의 창작이거나 아니면 도진이 누군가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 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시선을 돌려 게시글에 첨부된 또 다른 사진을 보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였다. 도진이 글쓴이에게 보낸 사과 문자인 듯 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 여자가 먼저 꼬리쳤어. 자기가 웹툰 작가라면서 내 이야기로 만화 그려주겠다고 접근했어. 나는 그냥 호기심에 머리채를 잡힌 기분이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걸까? 내가 꼬리쳤다고 만화를 그려주겠다고 접근해? 사실은 정반대였다. 먼저 밥을 먹자고 한 건 도진이었고 내 직업을 알고 나서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캐물은 것도 그였다. 그는 나를 팔아먹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나를 미친 스토커로 만들어버렸다. 전 여자친구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를 제물로 바친 것이다. 하하.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상황은 삼류막장 드라마보다 더했다. 나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인스타그램 게시물 삭제 버튼 위에 올렸다. 이대로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잠수를 타면 끝날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힐 때까지 숨죽여 살면 되는 걸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렇게 한다. 무서우니까, 더러우니까. 하지만 나는 웹툰 작가다. 이야기의 결말이 이렇게 개연성 없이 끝나는 꼴은 못 본다.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냥 도망치는 엔딩? 독자들에게 평점 테러를 받을 일이다. 그리고 내 인생이라는 작품에서 나는 엑스트라가 아니다. 죽어도 주인공이어야 한다. 나는 부러진 펜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새 펜심을 꺼냈다. 타블렛 화면의 빛이 안경 아래 반사되어 내 눈을 차갑게 비췄다. 화면 속 캡처 화면들을 하나하나 폴더에 저장하기 시작했다. 도진의 얼굴, 글쓴이의 아이디, 댓글을 단 사람들의 아이디, 그리고 그들이 쏟아낸 저주들. 모두 증거였다. 나를 찌른 칼날들을 수집했다. 언젠가 이 칼날들을 녹여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더 예리하고 더 치명적인 형태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 강도진의 입을 연다. 둘째, 이 글을 쓴 전 여자친구를 찾는다. 그녀는 도진이 근무하는 암장에 11문의 게시판에도 글을 썼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녀 역시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아니, 그 암장의 회원일 수도 있다. 게시글에 있던 암장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이라는 표현. 그녀는 도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었다. 가까이에 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나는 옷장을 열었다. 늘 입던 늘어난 트레이닝복 대신 검은색 후드티와 모자를 꺼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방구석 만화가가 아니었다. 누명을 쓴 도망자, 아니 진실을 쫓는 추적자였다. 기다려, 강도진. 그리고 얼굴 모를 당신도. 당신이 쓴 그 시나리오가 얼마나 엉성했는지, 그리고 장르를 잘못 선택했는지 내가 직접 알려주러 갈 테니까. 당신은 로맨스 복수극을 썼겠지만 내가 그릴 장르는 스릴러다.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리얼리티 스릴러. 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현관문을 나섰다.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나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목적지는 강도진이 일하는,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더 클라이밍 센터였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이다. 도진이 출근하기 전 가장 먼저 그를 잡아야 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눈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퀭했지만 동공만은 기이할 정도로 또렷하게 빛났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짐승처럼. 새벽 4시 20분. 도시는 죽은 듯 고요했지만 홍대 입구 뒷골목의 편의점 간판만이 백내장 걸린 눈처럼 흐릿하게 깜빡였다. 그 맞은편 3층 건물 더 클라이밍 센터의 간판은 꺼져 있었다. 평소라면 활기 넘치는 음악과 사람들의 기합 소리로 가득 찼을 곳이 지금은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처럼 보였다. 나는 건물 입구의 유리문 앞에 섰다. 당연히 잠겨 있다. 하지만 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도지는 자기애가 강한 인간이다. 그의 모든 비밀번호는 하나로 통한다. 자신의 생일 415. 그 단순함이 지금 내게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되어주었다. 삑삑삑삑 띠리릭.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힘없이 풀렸다. 나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재빠르게 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계단을 택했다. CCTV가 엘리베이터 안에는 있지만 비상구 쪽은 고장난 지 오래라는 걸 도진이 술김에 떠들었던 기억이 났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참마다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숨이 가빠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심장 소리가 발소리보다 컸다. 3층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암장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탄산 마그네슘 가루 냄새, 오래된 고무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섞인 비릿한 공기. 어둠 속에 우뚝 솟은 인공 암벽들이 기괴한 괴물의 내장처럼 보였다. 형형색색의 홀드들이 어둠 속에서 나를 노려보는 눈알 같았다.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지 않았다. 어둠에 눈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저 안쪽 사무실 문틈으로 실오라기 같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빙고. 도지는 여기 있다.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는 건 그 역시 무언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다. 나는 발소리를 죽이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갔다. 암벽화 대신 쉬는 운동화 밑창이 마루 바닥과 마찰하며 나는 소리조차 거슬릴 정도로 고요했다.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다. 다급하고 거친 타건음.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누구야? 외마디 비명과 함께 의자에서 튀어오르는 남자. 강도진이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퀭한 눈, 덥수룩한 수염. 하지만 내가 알던 그 잘생긴 얼굴은 여전히 억울함으로 구겨져 있었다. 나를 확인한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희주야? 놀라는 연기는 좀 어설프네. 나는 문을 등지고 서서 퇴로를 차단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아니, 차가웠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으면 오히려 차가워진다는 걸 처음 알았다. 여긴 어떻게? 아니, 비밀번호. 그게 중요해? 내가 싼 똥 치우러 왔어. 희주야, 일단 진정하고. 진정? 내 인생 작살 내놓고 진정? 나는 성큼성큼 다가갔다. 도진이 뒷걸음질 치다 책상에 부딪혔다. 모니터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센터 회원 관리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켜진 인터넷 창. 그가 쓴 것으로 보이는 해명글 초안이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 여자가 스토커처럼.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내가 모니터를 가리키자 도진이 황급히 몸으로 화면을 가렸다. 아냐, 오해하지 마. 이건 그냥 비켜. 희주야, 제발. 나도 죽을 것 같아. 죽고 싶은 건 나야. 똑바로 말해.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참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을 그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지금부터 하는 말 다 녹음할 거야. 거짓말하면 이 녹음 파일이랑 내가 양다리 걸쳤던 증거들 싹 다 모아서 센터 사장님한테 보낼 거야.
경찰서에도 갈 거고. 도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강한 척하지만 겁쟁이다. 직장을 잃는 것, 평판이 깨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인간. 말해. 글 쓴 여자 누구야? 몰라.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11문의 게시판에 글을 썼다며. 회원 아니면 직원인데 누구냐고. 도진이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시선이 불안하게 창밖을 향했다. 알면 내가 어쩔 건데? 찾아가서 따져야지. 사실 확인서 받고. 안 돼. 절대 안 돼. 도진이 갑자기 내 팔목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이 축축했다. 식은 땀이었다.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 여자는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니까 그런 글을 썼겠지. 그런 수준이 아냐. 희주야, 너 진짜 몰라. 그 누나 예전부터 나 감시했어. 내가 수업할 때 누구랑 웃는지, 누구랑 밥 먹는지 다 보고 있었다고.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팔을 뿌리치며 물었다. 누나라고 했다. 그렇다면 연상. 이름이 뭔데? 민정 누나. 최민정. 머릿속에 회원 명단을 검색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다. 내가 센터에 다닐 때 마주친 적 없는 사람인가? 누군데 그게? 강습생? 아니, 예전에 그만둔 강사야. 여기 오픈 멤버였어. 강사? 회원이 아니라 강사였다고. 순간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졌다. 암장에서 바람 피우는 사람도 강사로 일하냐? 그 문장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뉘앙스였다. 그리고 도진의 동선을 꿰뚫고 있는 것도 설명이 된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됐는데? 6개월. 아니, 사실 제대로 헤어진 게 아니야. 그 누나가 일방적으로 집착한 거지. 내가 그만 만나자고 했는데도 계속 센터 주변을 맴돌았어. 회원권 끊어서 다니는 척하면서 계속 나만 쳐다보고. 그래서 그 여자 무서워서 나를 제물로 바쳤다. 희주야, 그 누나 진짜 무서워. 예전에 나랑 썸 타던 여자 회원한테도 익명으로 협박 문자 보내고 그랬어. 너한테 불똥 튀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누나가 내 사진을 찍어 보냈을 때 나 너무 무서워서 그냥 누나 하자는 대로 하면 조용해질 줄 알았어. 비겁한 변명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상대는 단순한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 스토킹 성향이 있는 위험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같은 업계 사람이라는 것. 그 최민정이라는 여자 지금 어디 있어? 몰라. 연락처도 바꿨어. 인스타도 비계비공개 계정고. 나는 헛웃음을 삼켰다. 숨바꼭질이라 이거지. 하지만 디지털 세상에 완벽한 은신은 없다. 나는 웹툰 작가다. 하루 종일 자료를 찾고 레퍼런스를 뒤지는 게 내 일이다. 사람 하나 찾는 것쯤은 콘티 짜는 것보다 쉽다. 그 여자 인스타 아이디 내놔. 너 진짜 건드리지 마. 위험해. 내놔. 빨리.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메모장을 켰다. 아이디를 받아 적는 내 손가락이 전투를 앞둔 병사처럼 긴장했다. 그때였다. 띠링 마이너스. 고요한 사무실 안 내 휴대폰이 아닌 도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었다. 도진이 화면을 확인하더니 흡 하고 숨을 멈췄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폰을 낚아챘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하나가 떠 있었다. 사무실에 손님 왔네. 새벽부터 부지런해. 등골이 오싹해졌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다. 이건 실시간이다. 누군가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 나는 급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블라인드 틈새로 보이는 건 어둠에 잠긴 맞은편 건물의 옥상뿐이었다. 아니면 CCTV? 나는 천장 구석에 카메라를 올려다봤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다. 도진이 말했다.
CCTV는 고장났다고 하지 않았나? 너 CCTV 고장났다며. 그랬는데. 저번 주에 뭐 민정 누나가 고쳐주고 갔어. 아는 업체 불러서. 미친놈. 이건 함정이다. 도지는 감시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사육당하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사육장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징마이너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인스타그램 DM이었다. 방금 도진에게서 받은 아이디. 그 계정에서 메시지가 왔다. 작가님, 소재 조사하러 오셨나요? 리얼리티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장르는 로맨스가 아닐 텐데.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화면 속 텍스트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있다. 이 공간 어딘가에서, 혹은 이 카메라 렌즈 너머에서. 도지는 이미 패닉 상태로 책상 밑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나는 그 찌질한 꼴을 보며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 아니, 이건 작가로서 느끼는 전율이었다. 평면적인 악역인 줄 알았던 상대가 입체적인 캐릭터로 변모하는 순간 이야기는 이제야 진짜 시작된 것이다. 나는 CCTV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렌즈를 향해 입모양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지켜봐. 누가 이기는지. 나는 도진의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져두고 사무실을 나섰다. 도진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진짜 적은 최민정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아주 불쾌하고 섬뜩한 초대장을. 암장을 빠져나오는 내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나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다. 작업실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최민정이라는 캐릭터 분석, 그리고 그녀가 남긴 디지털 흔적을 역추적하는 것. 그녀가 내게 소재를 던져줬으니 나는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아주 잔혹한 결말을 선물해주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는데 건물 1층 입구 옆 어둠 속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내 앞으로 다가왔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갔다. 운전석에는 짙은 선팅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타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내 옆을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열린 창문 틈으로 익숙한 냄새가 났다. 암장에서 맡았던 초크 가루 냄새.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기대할게요, 작가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였다. 최민정. 그녀는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관문을 삼중으로 잠갔다. 그것도 모자라 무거운 책상을 밀어 문을 막았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샤워기 물줄기를 가장 세게 틀었다. 뜨거운 물로 몸을 박박 문질렀다. 암장의 곰팡이 냄새와 그 여자의 차에서 나던 초크 냄새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피부가 빨갛게 벗겨지도록 닦아도 등 뒤에 꽂힌 끈적한 시선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머리를 대충 말리고 작업실 의자에 앉았다. 새벽 5시 30분. 동이 트기 시작한 창밖은 푸르스름했다. 나는 커튼을 쳤다. 완벽한 어둠. 오직 모니터 빛만이 나를 비추는 이 공간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다. 좋아, 최민정. 나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전쟁을 하려면 적의 진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도진이 알려준 인스타그램 아이디 MJCLIMB. 역시나 비공개 계정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원. 게시물수 1402개. 팔로워 3200명. 비공개 계정치고는 팔로워가 많다. 이건 그녀가 과거에는
공개 계정으로 활동했다는 증거다. 나는 부계정으로 로그인했다. 웹툰 자료 조사를 위해 만들어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계정. 팔로우 요청을 보내는 바보짓은 하지 않는다. 대신 구글 검색창에 아이디를 입력했다. 디지털 세상에 완전 삭제란 없다. 구글 캐시 서버 아카이브 사이트 그리고 이미지 검색. 어딘가에는 그녀가 남긴 찌꺼기가 있다. 검색 결과 3페이지 즈음. 오래된 클라이밍 동호회 카페 글이 걸려들었다. 3년 전 게시물. 신입 강사 최민정 쌤 환영합니다. 첨부된 사진 속에 그녀가 있었다. 영상에서 봤던 옆모습이 아닌 정면 얼굴. 선해 보이는 눈매, 단정한 인매. 누가 봐도 참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웹툰 작가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 주위 근육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전형적인 가짜 미소. 그녀의 손을 확대해 보았다. 손끝마다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손톱은 짧고 정갈했다. 완벽주의자. 자기 통제가 강박 수준인 사람. 나는 검색어를 바꿔가며 그녀의 흔적을 긁어 모았다. 그녀가 남긴 댓글들, 그녀가 태그된 다른 사람들의 사진들, 정보들이 모이자 하나의 캐릭터 시트가 완성됐다. 이름 최민정 32세. 직업 전직 클라이밍 강사 현직 불명. 특이사항 3년 전 암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 동료 강사와의 치정 문제라는 루머 존재. 역시 전적이 있었어. 도진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상습범이다. 사람을 사냥하고 고립시키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즐기는 포식자. 도진은 그저 운 나쁘게 걸린 먹잇감이었고 나는 그 먹잇감을 가로채려다 덫에 걸린 방해꾼이었다. 그때 모니터 하단에 알림창이 떴다. 내 웹툰 연재 페이지 댓글 알림이었다. 작가님, 이번 주 휴재인가요? 작가님 인성 논란 터졌던데 해명 좀. 상간녀가 그리는 만화 안 봐요. 별점 테러 기억기억. 이미 내 일터까지 불길이 번져 있었다. 별점은 9.8에서 4.2로 수직 낙하 중이었다. PD님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도 5통이나 와 있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대로 가면 연재 중단은 시간 문제다. 내 커리어는 끝장난다. 법적 대응, 명예훼손 고소, 결과가 나오는 데만 최소 6개월이다.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업계에서 매장당하고 난 뒤일 것이다. 뉴스에서 본 판결처럼 기껏해야 벌금 50만 원이 고작일 테니까. 법은 너무 느려. 나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인터넷이라는 속도를 이용해 나를 순식간에 난도질했다. 그렇다면 나도 같은 속도로, 아니 더 압도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는 신티크 펜을 꽉 쥐었다. 내 무기는 법전이 아니다. 바로 이 펜이다. 그리고 나는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팩트보다 잘 짜인 스토리에 열광한다. 그녀가 나를 불륜녀라는 프레임에 가뒀다면 나는 그녀를 스토커라는 더 자극적인 프레임에 가둬주마. 새 캠퍼스를 열었다. 하얀 화면이 눈부시게 빛났다. 제목을 적어 내려갔다. 실화 당신의 애인이 감시당하고 있다. 장르는 스릴러. 형식은 인스타툰 인스타그램 웹툰. 10컷 내외의 짧고 강렬한 호흡. 접근성이 좋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 나는 오늘 겪은 일을 콘티 없이 바로 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컷. 어두운 암장의 실루엣. 두 번째 컷. CCTV 렌즈의 붉은 빛. 세 번째 컷. 새벽에 마주친 검은 세단과 내려가는 창문 틈으로 보이는 서늘한 여자의 눈빛. 캐릭터의 얼굴은 특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최민정이라면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디테일을 심었다. 차 안에서 났던 초크 냄새 묘사. 그리고 그녀가 차 안에서 하고 있었던 독특한 모양의 귀걸이. 아까 차가 지나갈 때 가로등 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던 것을 내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리는 내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이건 단순한 만화가 아니다. 공개 수배 전단지이자 선전포 고문이다. 나는 주인공의 대사를 적어 넣었다. 그녀는 숨어 있는 게 아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만화를 보고 있는 당신 뒤에도 그녀가 있을지 모른다. 마지막 컷. 내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달았던 그녀의 부계정 아이디 일부를 노이즈 처리해서 노출시켰다. 증거는 없지만 확신은 있다. 찔리는 사람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 오전 8시. 채색은 거친 흑백 톤으로 마무리했다. 거칠고 날 것의 느낌이 오히려 리얼리티를 살려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업로드 완료. 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과 웹툰 작가 커뮤니티 그리고 대형 인터넷 게시판에 동시에 뿌렸다. 해시태그는 간결하게 해시태그 실화, 해시태그 클라이밍, 해시태그 스토커, 해시태그 공포, 해시태그 목격자 찾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30분도 안 되어 좋아요와 댓글이 폭주했다. 마이너스 헐 이거 뭐임? 작가님 신작? 마이너스 실화라고? 분위기 개무섭네. 마이너스 저 암장 어디임? 나 다니는 데랑 비슷한데. 마이너스와 소름 돋아. 근데 이거 진짜예요? 사람들은 나의 불륜 논란에서 새로운 스토커 썰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었다. 자극은 더 큰 자극으로 덮는 법. 그녀가 만든 막장 드라마보다 내가 만든 리얼 공포물이 더 흥미로우니까.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DM 알림이었다. 발신자는 MJCLIMB. 그녀였다. 내가 던진 미끼를 물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망설임 없이 메시지를 열었다. MJCLIMB 그림 실력이 좋네. 근데 결말은 내 맘대로 안 될 거야. 나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HEJUART 결말은 작가가 정해요. 다음 화 콘티 기대하세요. 당신 얼굴 그릴 거니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묘한 쾌감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모니터 구석에 붙여둔 포스트잇에 메모를 남겼다. 1화 목격자 업로드 완료. 2화 증거 수집. 3화 가면 벗기기.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녀가 단순히 인터넷 뒤에 숨은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띵동 마이너스. 현관 벨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없다. 택배도 배달 음식도 시키지 않았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카메라 렌즈가 손바닥으로 가려져 있어 밖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시커먼 어둠뿐. 누구세요? 대답 대신 문 밑으로 무언가가 쓱 밀려 들어왔다. 하얀색 종이봉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방금 전 내가 작업실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창문방 맞은편 건물에서 망원 렌즈로 찍은 것이 분명했다. 사진 뒷면에는 빨간색 매직으로 짤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장르를 바꿔야겠네. 고어물은 어때? 손에서 사진이 스르르 미끄러졌다. 그녀는 인터넷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내 집 바로 앞에 와 있다. 현관문 너머에는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인터폰 화면만 뚫어져라 응시했다. 검은 어둠. 그 정막이 비명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방금 내 발밑으로 밀려 들어온 사진은 단순한 협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전지대가 뚫렸다는 사망 선고였다. 지금 문을 열면 그녀가 서 있을까? 아니면 비상구 계단 뒤에 숨어 내가 공포에 질려 뛰쳐나오길 기다리고 있을까? 112.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패드를 눌렀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살려주세요. 스토커가 집 앞에 있어요. 네,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현재 위치가 어디시죠? 마포구, 서교동, 오피스텔 302호요.
문 밑으로 사진을 넣었어요. 칼 같은 걸 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빨리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꺼내 들었다. 차가운 칼자루의 감촉만이 유일하게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10분.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10년 같았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주저앉았다. 계십니까? 마포 경찰서입니다. 문 밖에서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책상을 밀어내고 문을 열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형광등만이 윙윙거리며 깜빡였다.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스토커가 있다고. 네, 방금요. 이 사진. 이걸 문 밑으로 넣고 갔어요. 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과 뒷면에 적힌 빨간 글씨를 보여주었다. 경찰관은 사진을 앞뒤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직접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인터폰을 가리고 있어서. 그럼 누군지 특정은 되시나요? 최민정. 전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예요. 어제 저를 미행했고 인터넷에 글도 올렸어요. 일단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니. 네. 지금 제 집 앞까지 왔다니까요. 저를 죽이겠다고 예고장을 보낸 거잖아요. 선생님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이 사진만으로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장도 고어물은 어때? 라는 게 해석하기에 따라 장난으로 볼 수도 있고요. 장난이요? 이게 장난으로 보이세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수첩을 덮었다. 일단 사건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상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입증돼야 하고요.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나 접근 금지 명령은 법원 판단이 필요합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뉴스에서만 보던 그 법의 사각지대가 바로 내 발밑에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목을 조여오는데 법은 피해자가 피를 흘려야만 움직인다. 그녀도 이걸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고 사진 한 장만 던져놓고 사라진 걸까? 경찰이 돌아간 뒤에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해 드릴 테니 문단속 잘하시고요. 무슨 일 생기면 다시 신고해 주세요. 경찰관들은 의례적인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철창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다시 혼자가 되었다. 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언제든 그녀가 다시 올 수 있는, 아니, 이미 그녀의 시선 안에 갇힌 감옥이다. 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여기서 떨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 사냥을 계속할 것인가?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나는 옷을 갈아입었다.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캡모자와 마스크. 백팩에는 노트북과 타블렛, 그리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겼다. 식칼은 챙길 수 없었지만 대신 제도용 커터 칼을 주머니에 넣었다. 오전 9시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웠다. 이어폰을 낀 여대생도, 핸드폰을 보는 회사원도, 전봇대 뒤에 서 있는 배달 기사도 모두가 최민정의 하수인처럼 보였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탔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일단 이곳에서 멀어지는 게 우선이었다. 기사님, 일단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사람이 가장 많은 곳, 대낮에 강남 한복판이라면 그녀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택시 안에서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차 흔들림 때문에 화면이 어지러웠지만 멀미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아까 찾았던 3년 전의 단서, 최민정이 강사로 일했던 그 시절의 기록. 나는 클라이밍 커뮤니티에
오래된 게시글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가 왜 퇴사했는지, 그 불미스러운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검색어 더 클라이밍 최민정 퇴사. 검색 결과 없음. 검색어 더 클라이밍 사고. 게시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목 3년 전 더클 암장에서 추락사고 있었던 거 기억나? 작성일 2021, 5, 20. 그때 어떤 여자 회원 안전장치 없이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리 크게 다쳤잖아. 근데 그게 장비 결함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로프를 건드렸다는 소문 있었음. 그날 당직 강사가 잘렸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마이너스 기억난다. 그 여자 강사 아니었음? 마이너스 맞아. 이름이 민. 뭐였는데? 마이너스 근데 그 피해자 회원이랑 강사랑 사이 안 좋았음? 마이너스 피해자가 강사 남친이랑 썸 탄다는 소문 있었음. 소름이 돋았다. 패턴이 똑같다. 3년 전에도 남자 문제, 그리고 경쟁자에 대한 응징. 하지만 그때는 폭로가 아니라 사고였다. 추락사고. 만약 그게 사고가 아니라 고의였다면 최민정은 이미 선을 넘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인터넷 게시글로 사회적 매장을 시키는 건 그녀에게 있어 가장 점잖은 복수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본질은 폭력이다. 나는 댓글을 쓴 사람 중 가장 최근까지 활동하는 아이디를 찾았다. 닉네임 홀드 깎는 노인. 작성 글을 보니 클라이밍 장비 리뷰를 주로 올리는 업계 고인물인 듯 했다. 나는 쪽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3년 전 더 클라이밍 사고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요. 살해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답장이 올까? 초조한 마음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택시는 어느새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지만 내 마음속은 한겨울이었다. 직-마이너스 10분도 안 되어 답장이 왔다. 역시 고인물들은 알림을 켜놓는다. 피해를 입었다고요? 혹시 민정이한테 당했나요? 그는 알고 있다. 최민정의 이름을 먼저 꺼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어요.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지금 어디세요? 통화보다는 만나는 게 낫겠네요. 저도 그 여자 때문에 이 바닥 뜰 뻔했으니까. 그는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라이밍 장비숍 주소를 찍어 보냈다. 조력자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 도지는 숨었다. 유일한 끈은 이 낯선 닉네임뿐이다. 기사님, 목적지 변경할게요. 논현동으로요. 택시가 방향을 틀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의 웹툰 실화 시리즈 2화의 내용은 정해졌다. 제목은 추락의 목격자. 주인공은 나 혼자가 아니다. 과거의 망령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다. 30분 뒤 논현동의 한 골목. 정상 장비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가게 안은 온갖 등산 장비와 자일로 꽉 차 있어 마치 동굴 같았다. 카운터 뒤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바라봤다. 날카로운 눈매 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인상. 닉네임 홀드 깎는 노인, 본명은 박상철이었다. 작가님이라고 하셨나?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혀를 찼다. 내 몰골이 말이 아닌 모양이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희주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아냐, 민정이 이름 듣자마자 감이 왔지. 그년이 또 시작했구나 싶어서. 그는 믹스커피를 타서 내 앞에 놓았다.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 평범한 온기가 눈물나게 고마웠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3년 전 사고 최민정이 한 짓인가요? 박상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가게 문 셔터를 반쯤 내렸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증거는 없었어. 그래서 잘리기만 하고 형사는 피했지.
근데 우리끼리는 다 알았어. 그날 민정이가 당직이었는데 오토 딜레이 자동 확보 장치 점검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 민정이는 강박증 환자처럼 꼼꼼한 애니까. 피해자는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전치 12주. 발목이 으스러졌지. 다시는 병 못하게 됐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박상철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피해자 여자의 사고 나기 전날까지 민정이랑 언니 동생 하면서 엄청 친했어. 민정이가 밥 사주고 가르쳐주고 완전 멘토처럼 굴었다고. 근데 그 애가 민정이 썸남이랑 눈빛 교환 한번 했다고. 바로 다음날 줄을 끊어버린 거야. 등골이 서늘해졌다. 친절한 멘토의 얼굴 뒤에 숨겨진 살인마의 본성. 도진의 말이 떠올랐다. 그 누나 예전부터 나 감시했어. 그녀는 단순히 집착하는 게 아니다.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흠집을 내는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아끼던 후배라도 가차없이. 그럼 저는요? 저는 친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더 위험하지. 민정이는 지금 자기가 피해자라고 믿고 있어. 자기 걸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정의 구현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런 애들은 말로 해서 안 돼. 더 큰 공포를 줘야 멈춘다고. 더 큰 공포요? 민정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 경찰? 감옥? 아니야.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야. 완벽주의자잖아. 자신이 설계한 루트가 엉망이 되는 걸 못 견뎌해. 박상철은 서랍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쌓인 구형 모델이었다. 이거 3년 전 사고 당일 CCTV 영상 백업본이야. 경찰에 제출 안 된 거야. 센터 사장이 이미지 망친다고 덮어버렸거든. 내가 몰래 복사해뒀지. 언젠가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 이것만 있으면 3년 전 사건을 재조명시켜 그녀를 상해치사 미수나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엮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다.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도 빚 갚는 거야. 그때 침묵했던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작가 양반이 그린 만화 봤어. 실화라고 올린 거. 깡다구가 마음에 들더구먼. 민정이 상대로 그 정도 배짱 부리는 사람 처음 봤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뜨거운 복수심으로 변환되어 전해졌다. 이제 내 손에 칼자루가 쥐어졌다.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을 벨 수 있는 진짜 칼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해. 민정이 눈치 빨라. 작가 양반이 이걸 가졌다는 걸 알면 진짜 죽이려 들지도 몰라. 그때였다. 가게 밖에서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들렸다. 빵 마이너스. 나와 박상철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반쯤 내려진 셔터 밑으로 익숙한 차의 범퍼가 보였다. 검은색 세단. 어제 새벽 내 옆을 스쳐 지나갔던 그 차였다. 젠장.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박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휴대폰 위치 추적? 아니면 박상철을 감시하고 있었나?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니다. 그녀가 또다시 내 바로 앞에 있다는 사실이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셔터를 향해 다가왔다. 아주 천천히 리듬감 있게. 마치 공포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박 강사님 오랜만이네요. 셔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나긋나긋하지만 쇠를 긁는 듯한 차가움. 최민정이었다. 가게 안에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간 것 같은데 방역하러 왔어요. 나는 커터 칼을 주머니에서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박상철이 눈짓으로 가게 뒷문을 가리켰다. 도망쳐. 하지만 내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다리가 얼어붙었다. 이대로 뒷문으로 나가면 나는 영원히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맞선다면 나는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 박상철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안 도망가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반쯤 닫힌 셔터 밑으로 그녀의 구두를 노려보았다. 들어오세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고 또렷하게 울렸다. 밖에서의 발소리가 뚝 멈췄다. 잠시 후 셔터가 드르륵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눈부신 역광 속에 서 있는 여자의 실루엣. 그녀가 웃고 있었다. 입꼬리만 올라간 그 섬뜩한 미소로 이제 2라운드 시작이다. 이번 판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그리고 내 손에는 그녀의 과거가 들려있다. 셔터가 완전히 올라갔다. 먼지 낀 유리창을 통해 정오의 햇살이 날카로운 창처럼 꽂혔다. 그 빛의 한가운데 최민정이 서 있었다. SNS 사진보다 더 말랐고 영상보다 더 서늘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의 키릴, 먼지 구덩이 같은 장비 숍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차림새. 그녀는 마치 백화점 명품관을 걷듯 우아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가게가 여전하네요, 강사님. 청소 좀 하고 사시지. 그녀는 박상철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마치 길가에 짓눌린 벌레를 보는 듯한 건조하고 무감각한 눈빛. 그녀의 시선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릿하게 훑고 지나갔다. 나는 주머니 속의 커터 칼을 더 세게 쥐었다. 손바닥이 칼날의 플라스틱 몸체에 눌려 아려왔다. 이희주 작가님, 실물이 더 피폐하시네요. 밤새 잠을 못 주무셨나 봐요. 당신 덕분에요. 집 앞에 쓰레기를 두고 가셨잖아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긴장한 나머지 성대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기계음처럼 차갑게 나왔다. 쓰레기라니, 선물이죠. 장르 변경을 축하하는 의미였는데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민정은 진열대 위에 놓인 은색 카라비너 하나를 집어들었다. 찰칵 찰칵. 그녀의 긴 손가락이 카라비너의 개폐구를 신경질적으로 튕겼다. 그 규칙적인 금소금이 내 심장 박동과 엇박자로 울렸다.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 침묵을 지키던 박상철이 입을 열었다. 그는 카운터 밑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손을 더듬거렸다. 아마도 호신용 몽둥이일 것이다. 강사님, 요즘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요. 작가님 폰 보안이 너무 허술하던데 공용 와이파이는 조심해서 쓰셨어야죠. 해킹, 카페나 작업실 근처에서 내 폰을 미러링했거나 악성 코드를 심었을 것이다. 역시 그녀는 단순한 스토커가 아니다. 기술을 가진 전문가다. 용건만 말해. 나가라고 하기 전에 박상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민정은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카라비너를 내려놓고 나에게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달콤하지만 어딘가 썩은 듯한 머스크 향. 우리 작가님이랑 오해를 좀 풀려고 왔죠. 인터넷에 소설을 연재하고 계시길래 실화라고 우기면 곤란해요. 그거 허위사실 유포인 거 아시죠? 허위사실? 나는 헛웃음이 터졌다. 기가 막혔다. 남의 인생을 조작된 영상으로 망쳐놓고 이제 와서 법을 들먹이다니. 당신이 도진이한테 한 짓, 그리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 그게 허위가 아니면 뭔데요? 증거 있어요? 민정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표정은 정말 순진무구해 보였다. 도진이가 증언해 줄까요? 그 겁쟁이가? 아니면 이 늙은 강사님이?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바람난 연의 발악이랑 멀쩡한 피해자의 호소 중에서 그녀는 내 멘탈을 부스러왔다. 내 무력함을 확인시켜주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수작이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내가 지금 주머니 속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증거 있지. 아주 확실한 거.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커터칼이 아니었다. 박상철이 건네준 낡은 USB였다. 은색 메모리 스틱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순간 민정의 눈매가 움찔했다. 그 찰나의 동요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최민정 씨. 3년 전 5월 20일 더 클라이밍 센터 오토 빌레이 점검 누락 그리고 추락 사고. 민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가면이 벗겨졌다. 지금 드러난 얼굴은 우아한 악녀가 아닌 들통난 범죄자의 당혹스러운 민낯이었다. 박상철, 당신 미쳤어? 그걸 남겨뒀다고. 사장님이 다 폐기하라고 했잖아.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우아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표독스러운 고함이 가게를 울렸다. 박상철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보험은 드러나야지. 너 같은 미친년이 언제 또 사고 칠지 모르는데. 근데 진짜 또 쳤네. 이번엔 사람이 죽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죽이려고 했으니까 죄질은 더 나쁘지. 민정의 시선이 USB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갔다. 계산하고 있다. 저걸 빼앗을 수 있을까? 아니면 돈으로 매수해야 하나? 그녀가 핸드백을 고쳐매며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희주 씨, 그거 이리 줘요. 오해한 거라니까. 그때 그거 사고였어요. 내가 점검하다가 깜빡한 거라고. 거짓말. 피해자랑 사이 안 좋았잖아.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잖아. 살인 미수야 당신. 아니라고. 그냥 좀 다치게 하려고. 아차. 그녀가 입을 다물었다. 스스로 자백해버렸다. 그냥 좀 다치게 하려고.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상해의 고의는 있었다는 명백한 자백.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은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들었죠? 방금 본인 입으로 말한 거. 나는 USB를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이 안에 담긴 영상이랑 방금 당신이 한 말. 이거 경찰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공소시효 아직 남았는데. 특수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뭐가 됐든 당신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민정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다. 그녀는 코너에 몰린 쥐였다. 하지만 쥐는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녀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었다. 인연이 진짜.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낚아챘다. 생각보다 악력이 엄청났다. 클라이밍으로 단련된 손가락이 내 뼈를 부러뜨릴 듯 파고들었다. USB를 뺏으려는 손길이 거칠었다. 나, 이거 안 나? 내놔. 그거 내놓으라고. 우리는 엉겨부터 몸싸움을 벌였다. 나는 악을 쓰며 버텼지만 힘의 차이가 느껴졌다. 그때 박상철이 카운터를 넘어왔다. 야, 최민정, 안 떨어져? 박상철이 민정의 어깨를 잡아 끌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면서도 내 손목을 놓지 않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아팠다. 하지만 뺏길 순 없었다. 이건 내 목숨줄이다. 으악. 나는 있는 힘껏 그녀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정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녀가 진열대를 들이받았다. 와르르 마이너스. 진열되어 있던 헬멧과 자일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난장판이 된 바닥 위에서 민정은 헐떡이며 나를 노려봤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번진 립스틱. 그 완벽해 보이던 모습은 이제 추악한 폐잔병 꼴이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맘대로 해. 어차피 난 이미 잃을 게 없어. 근데 당신은 잃을 게 많잖아. 다시 강사하고 싶다며? 업계에 소문 쫙 퍼지면 어디 가서 청소부도 못할 텐데. 나는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지퍼까지 잠갔다. 선택해. 내 글 다 내리고 사과문 올릴래? 아니면 나랑 같이 뉴스에 나올래?
클라이밍 강사 3년 전 회원을 고의로 추락시켜 헤드라인 꽤 잘 뽑히겠는데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분함을 참지 못해 부들거렸지만 더 이상 덤벼들지 못했다. 박상철이 몽둥이를 들고 그녀 앞을 막아서고 있었으니까 당장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박상철의 일갈에 민정은 온매무새를 거칠게 다듬었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은 포기가 아니었다. 유해였다. 잠시 물러나지만 반드시 죽이겠다는 더욱 깊어진 살이. 두고 봐. 그 USB 내 목을 조르는 줄이 될 거니까. 그녀는 구두 굽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가게를 빠져나갔다. 검은색 세단이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소리가 귀를 막았다. 괜찮아? 다쳤어? 박상철이 구급 상자를 들고 왔다. 그가 내 손목에 밴드를 붙여주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잔 마셨다. 이겼어요. 일단은 이긴 게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지. 민정이는 포기할 애가 아니야. 분명 다른 방법을 쓸 거야. 더 더럽고 더 위험한 방법. 나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가서 새로운 계획을 짤 것이다. 하지만 나도 얻은 게 있다. 그녀의 자백 녹음 파일, 그리고 그녀가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한다. 사장님, 여기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뭐 하려고? 약속했거든요. 다음 화 콘티, 그녀 얼굴 그린다고. 나는 박상철의 PC 앞에 앉았다. USB를 꽂았다. 파일을 확인했다. 3년 전 CCTV 영상. 화질은 흐릿했지만 오토 빌레이주를 슬쩍 풀어놓고 사라지는 여자의 뒷모습이 선명했다. 그리고 조금 전 찍힌 내 손목의 상처 사진.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완벽한 이화가 나온다. 나는 웹툰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 화의 제목은 목격자 그리고 가해자의 민낯. 그림 속에서 우아한 트렌치 코트를 입은 여자는 악귀 같은 얼굴로 주인공의 목을 조른다. 그리고 마지막 컷. 3년 전 사고 당시의 CCTV 캡처 화면을 모자이크 없이 올린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녀가 입고 있는 유니폼의 로고와 그녀의 체형은 숨길 수 없다. 당신이 묻어버린 진실. 이제 내가 파헤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이제 공은 다시 그녀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공격이다.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불륜녀가 아니라 거대 악과 싸우는 내부 고발자라는 것을. 여론의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녀가 준비한 더 더러운 방법이 내 가족을 향하게 될 줄은.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희주야, 너 이게 무슨 일이니? 집 앞에 웬 사람들이 빨간 라카로 문에다가 욕을 써놓고 갔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내 집을 공격한 게 아니었다. 본가를 공격했다. 나를 고립시키는 걸로 모자라 내 뿌리까지 흔들려는 것이다. 나는 쥐고 있던 마우스를 내던졌다.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이건 전쟁이다. 더 이상 법과 도덕의 선을 지킬 필요가 없는 진흙탕 개싸움이다. 기다려, 최민정. 내가 건드린 게 누군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나는 짐을 챙겨 일어섰다. 이제 작업실로 돌아갈 수 없다. 엄마에게 가야 한다. 그리고 그곳을 나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비릿한 라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빌라촌, 20년을 넘게 산 우리 집 대문은 피를 토한 것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현관문 가득 휘갈겨 쓴 글씨들. 걸레 남의 남자 뺏은 년 가정 파괴범. 빨간색 페인트가 굳지도 않고 흘러내려
시멘트 바닥까지 적시고 있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지금 느끼는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건 경고가 아니다. 테러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준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테러. 엄마. 대문을 열고 뛰어들어갔다. 현관 안쪽 신발장 앞에 엄마가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는 걸레가 들려 있었지만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떨고만 있었다. 희주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내가 정말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의 눈은 공포와 의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 눈빛이 칼날보다 아팠다. 딸을 믿고 싶지만 문 앞에 적힌 저 저주스러운 단어들이 엄마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최민정, 그녀가 노린 게 바로 이거였다. 나의 가장 안전한 도피처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의 적이나 감시자로 만드는 것. 아니야, 엄마. 절대 아니야. 나 피해자야. 미친 스토커한테 걸린 거야. 나는 엄마를 부둥켜 안았다. 엄마의 마른 등이 바들바들 떨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 울면 지는 거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다. 내가 다 해결할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니까. 나는 엄마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다시 현관으로 나왔다. 신너와 철수 세미를 들었다. 빡빡빡. 철수 세미가 문을 긁는 소리가 거친 비명처럼 골목을 울렸다. 페인트 냄새에 머리가 어질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빨간 글씨가 지워지고 그 자리에 허연 흠집들이 남았다. 마치 내 마음처럼. 1시간 뒤 글씨는 얼룩으로만 남았다. 나는 그 얼룩을 보며 휴대폰을 꺼냈다. 도망칠 곳은 없다. 숨을 곳도 없다. 그렇다면 남은 건 하나뿐이다. 가장 밝은 곳으로 나가는 것.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것. 나는 웹툰 작가 커뮤니티와 내 인스타그램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렸다. 긴급 공지 오늘 밤 10시 유튜브 라이브 상간녀 논란의 진실 그리고 스토커의 실체 모든 증거와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3년 전 추락사고 CCTV 포함.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미 클라이밍 불륜녀로 인터넷이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자극을 원했고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쇼를 약속했다. 마이너스와 드디어 등판하네. 마이너스 CCTV 깐다고. 팝콘 각이다. 마이너스 거짓말이면 매장당할 텐데 자신 있나 봄. 나는 짐가방에서 노트북과 장비를 꺼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을 치우고 간이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조명 대신 스탠드 2개를 켰다. 배경은 일부러 라카 자국이 희미하게 남은 현관문이 보이도록 잡았다. 가장 처절한 현실이 가장 완벽한 무대 장치였다. 오후 8시 준비는 끝났다. 박상철에게 받은 CCTV 영상, 도진과 나눴던 대화 녹음, 민정이 가게에서 자백한 음성 파일, 그리고 우리 집 대문 사진까지 모든 자료를 송출 프로그램에 세팅했다. 직마이너스. 예상대로 연락이 왔다. 최민정이었다. MJCLIMB 미쳤어? 라이브를 켠다고? 가족 얼굴 팔리는 꼴 보고 싶어? 협박. 하지만 이제 그런 건 통하지 않는다. HEJUART 가족은 내가 건드렸어.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될 거야. 내가 3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방송 들어와.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답장은 없었다. 그녀도 당황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숨지 않고 오히려 판을 키워 자신을 초대했으니 그녀는 어둠 속에서만 강한 존재다. 빛 아래로 끌려 나오는 순간 그녀의 힘은 반감된다.
오후 9시 50분. 접속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다. 10,000명, 20,000명.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머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묶었다. 화장은 하지 않았다. 수척한 얼굴, 퀭한 눈. 이것이 진실의 얼굴이다. 오후 10시 정각. 나는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다. ONAI야. 빨간 불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희주입니다. 아니, 여러분이 알고 계신 클라이밍 상간녀입니다. 채팅창이 빛의 속도로 올라갔다. 욕설, 응원, 비아냥이 뒤섞인 혼돈의 도가니. 나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그 너머에 있는 최민정의 눈을 쳐다보는 것처럼. 저는 오늘 변명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한 범죄자를 고발하러 나왔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문 보이시나요? 오늘 아침 제 본가 대문입니다. 나는 화면에 대문 사진을 띄웠다. 빨간 페인트로 도배된 끔찍한 사진. 채팅창의 속도가 잠시 주춤했다. 충격적인 비주얼에 사람들도 할 말을 잃은 것이다. 저를 공격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건드린 이상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3년 전 한 클라이밍 센터에서 일어난 추락 사고의 진실입니다. 나는 큐시트에 따라 자료들을 하나씩 공개했다. 도진의 양다리 증언 녹취, 민정의 스토킹 정황 증거, 그리고 하이라이트. 3년 전 CCTV 영상. 화면 속에서 민정이 오토빌레이를 조작하고 잠시 후 회원이 추락하는 장면이 나오자 채팅창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마이너스 미친. 저거 살인 아님? 마이너스와 소름 돋아. 저걸 일부러 했다고? 마이너스 강사 누구냐? 신상 털어라.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불륜녀 죽여라에서 살인마 강사를 잡아라로. 나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멘트를 날렸다. 최민정 씨, 보고 있나요? 당신이 그랬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아니요. 법보다 가까운 건 바로 이 보는 눈들입니다. 지금 5만 명이 당신을 보고 있어요. 이제 당신이 숨을 곳은 없습니다. 그때였다. 채팅창에 낯익은 아이디가 등장했다. 슈퍼챗과 함께 뜬 메시지. MJCLIMB 소설 잘 쓰네. 그거 조작된 영상이잖아. 증거 조작으로 고소할게. 지금 경찰서 가는 중이야. 그녀였다. 끝까지 발뺌하고 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온다. 나는 실소를 터뜨렸다. 경찰서 가신다고요? 잘 됐네요. 저도 지금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갈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만나죠. 아, 그리고 나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마지막 파일. 오늘 낮 장비숍에서 녹음한 그녀의 목소리. 그냥 좀 다치게 하려고. 이 파일을 재생하려는 순간 갑자기 방송 화면이 지직거리며 흔들렸다. 집안의 전등이 깜빡거렸다. 뭐지? 정전인가? 엄마. 방문이 열리고 엄마가 나왔다. 희주야, 밖에 누가? 엄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쾅 마이너스. 현관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 마이너스야,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문 두드리는 소리 아님? 마이너스 헐, 지금 누가 찾아온 거? 쾅, 쾅, 쾅.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빨라졌다. 단순히 두드리는 게 아니었다. 부수려는 것이다. 나는 반사적으로 노트북 카메라를 들어 현관 쪽을 비췄다. 오래된 철문이 찌그러질 듯 출렁거렸다. 최민정. 설마 여기까지. 미쳤다. 이 여자는 정말로 통제력을 상실했다. 5만 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 중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려 한다. 이건 자폭이다. 아니, 나와 함께 죽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지금 가해자가 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신고해 주세요. 마포구 성산동.
나는 주소를 외치며 엄마를 등 뒤로 숨겼다. 그 순간 끼아 악마이너스 날카로운 금속음과 함께 도어록이 부서져 나갔다. 문이 덜컹거리며 열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여자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다. 은색으로 번뜩이는 캠핑용 손도끼. 채팅창은 비명으로 도배됐다. 방송은 끊기지 않았다. 이 모든 광경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아니, 세상 모든 증인들에게 외쳤다. 똑똑히 봐. 이게 저 여자의 진짜 얼굴이야. 민정이 도끼를 치켜들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다. 더 이상 소설도 웹툰도 아닌 피 튀기는 생존의 현장.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무기가 될 만한 것. 스탠드, 삼각대. 엄마의 비명 소리가 귓가를 찢었다. 나는 카메라 삼각대를 접어 창처럼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쾅 마이너스.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화면이 심하게 흔들렸다. 초점이 나간 화면 속에서 두 여자의 그림자가 뒤엉켰다. 비명, 타격음, 그리고 찢어지는 소리. 마지막으로 앵글에 잡힌 건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핏방울 하나. 그리고 화면이 암전되었다. 암전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돌아온 감각은 소리였다. B- 하는 이명 소리.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다급한 군화 발소리와 고함들. 움직이지 마. 테이저건 발사. 피의자 제압해. 칼 버려. 구급대. 여기 부상자 발생.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희뿌연 형광등 불빛과 내 위로 쏟아지는 먼지들이었다. 바닥은 차가웠고 옆구리에서는 뜨거운 액체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피였다. 내 피인지 그녀의 피인지는 알 수 없었다. 고개를 힘겹게 돌렸다. 저만치 거실 구석 성인 남성 경찰관 3명이 한 여자를 바닥에 누르고 있었다. 최민정이었다. 그녀는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나 놓으라고. 전현이 먼저 시작했어. 내 인생 망친 건 전현이라고.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손도끼가 내 발치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날카로운 날에 묻은 선명한 붉은 자국. 아, 내가 찔렸구나. 그제야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살이 타 들어가는 듯한 자결감. 나는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희주야, 희주야, 정신 차려. 엄마의 목소리였다. 다행이다. 엄마는 무사하구나. 흐릿한 시야 너머로 엄마가 내 얼굴을 감싸주는 게 보였다. 엄마의 손은 피범벅이었지만 그건 내 몸에서 묻어난 것이었다. 나는 안도감에 다시 눈을 감았다. 의식이 멀어지는 순간 나는 엉뚱하게도 이런 생각을 했다. 라이브, 저장은 됐겠지? 작가로서의 본능은 생존 본능보다 질겼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이었다. 창밖은 이미 환했다. 손목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구리는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깨어났어요? 의사 선생님.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던 엄마가 벌떡 일어났다. 하루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다.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내 상태를 체크했다. 천만다행입니다. 자상이 깊긴 했지만 장기는 피했어요. 근육층만 찢어졌습니다. 손목 골절이랑 타박상은 좀 오래 갈 거고요. 전치 6주 정도 예상됩니다. 6주. 그녀가 3년 전 회원을 추락시켜 만들었던 전치 12주보다는 짧았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목숨값치고는 싸게 먹혔다. 범인은 최민정은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형사가 들어왔다. 어제 내 집 앞에서
직접적인 위해가 없다며 돌아갔던 바로 그 경찰관이었다. 그는 몹시 곤혹스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작가님. 제가 어제 초동 대처만 잘했어도 사과는 됐고요. 잡혔나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특수주거 침입, 특수상해,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겁니다. 무엇보다 형사는 태블릿 PC를 꺼내 뉴스 화면을 보여주었다. 헤드라인 공포의 생중계, 5만 명이 목격한 살인미수, 앵커 어젯밤 유명 웹툰 작가의 방송 중 스토커가 흉기를 들고 난입하는 장면이 그대로 송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입니다. 빼도 박도 못해요. 방송 영상이 워낙 선명해서 증거 능력도 확실하고요. 지금 경찰서 민원실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부실 수사항의 전화 때문에요. 형사는 땀을 뻘뻘 흘렸다. 여론이 들끓자 경찰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씁쓸했지만 이것이 현실이었다. 힘이 있어야 이슈가 되어야 법은 비로소 내 편이 되어준다. 변호사 선임하셨죠? 피의자 쪽에서도 변호사가 왔는데 좀 골치 아픈 양반이 왔더라고요. 골치 아프다뇨?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 처방 기록을 들이밀면서 당시 방송을 보고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고 발뺌 중입니다. 예상했던 시나리오다. 도끼를 들고 찾아와 놓고 우발적, 라카치를 해놓고 계획이 아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증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엄마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했다. 액정이 금 같지만 작동은 됐다. 나는 녹음 파일 폴더를 열었다. 장비숍에서의 자백, 도진과의 통화 내용, 그리고 민정이 보냈던 협박 메시지들. 이거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3년 전 사고 영상도요. 상습범이라는 증거예요. 형사는 자료를 전송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조지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인 조사가 하나 더 있는데. 형사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강도진 씨 말입니다. 지금 경찰서에 와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난리인데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내쫓으세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도진은 공범이나 마찬가지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나를 방패막이로 썼고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다. 그 역시 사회적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한다. 전해주세요. 내 이름 한 번만 더 입에 올리면 그때 그 양다리 걸친 내역들 싹 다 실명 까서 웹툰으로 그린다고. 형사가 나가고 병실에는 TV 뉴스 소리만 남았다. 화면에는 모자이크된 민정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포승줄에 묶여 호송차에 타는 모습.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자 그녀가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다. 내가 피해자야. 저 여자가 날 조종했다고. 끝까지 반성은 없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 안에 갇힌 영원한 비극의 여주인공인 척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안다. 그녀가 여주인공이 아니라 엔딩 크레딧조차 아까운 빌런이라는 것을. 나는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병실 안의 정적. 나는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였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아니, 그려야 한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부, 2부가 끝났을 뿐이다. 이제 3부 심판의 장을 지필할 차례다. 똑똑.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다. 홀드 깎는 노인 박상철이었다.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다른 한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네, 작가 양반. 그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다. 덕분에요. 그 영상 없었으면 제가 가해자로 몰렸을지도 몰라요. 아니, 자네가 다 한 거지. 깡다구 하나는 진짜 국가대표급이야. 박상철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리고 가져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탄원서야. 3년 전 사고 피해자. 기억나지? 그 친구랑 연락이 닿았어. 내 방송 보고 용기를 냈대. 자기도 증인으로 서겠다고. 그리고 그동안 민정이한테 갑질당했던 후배 강사들 서명도 받아왔어. 봉투 안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지장들. 그동안 두려움에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의 비명을 듣고 응답한 것이다. 나 혼자 싸운 게 아니었다. 내가 켠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상처의 통증보다 더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다. 이건 책임감이었다. 이제 나는 나만의 복수를 넘어 이들의 억울함까지 짊어지고 법정으로 가야 한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우면 나중에 완결내고 우리 가게 홍보나 좀 해줘. 간판 나오게. 박상철이 씩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다. 당연하죠. PPL 간접 광고 확실하게 넣어드릴게요. 그가 돌아간 뒤 나는 엄마에게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했다. 엄마는 기겁하며 말렸다. 너 지금 환자야. 손도 다친 애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일하는 거 아니야, 엄마. 마침표 찍으려는 거야. 독자들이 기다리잖아. 주인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할 텐데. 엄마는 못 이기는 척 집에서 챙겨온 노트북을 꺼내주었다. 다행히 노트북은 멀쩡했다. 전원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수만 개의 응원 댓글과 메일들. 나는 그중 하나를 클릭하지 않고 새 워드 문서를 열었다. 제목 공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제 폐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체포되었고 이제 법의 심판이 남았습니다. 가해자는 심신미약이라는 방패 뒤로 숨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방패를 뚫을 창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증거와 증언들입니다. 재판 과정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여 만화로 연재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엔터키를 눌러 글을 올렸다. 오른손 통증이 찌릿했지만 그 통증마저 생생한 감각으로 다가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정원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3년 전 민정이 가린 그늘 아래서 신음하던 사람들이 이제 저 햇살 아래로 걸어 나올 차례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장르는 스릴러에서 법정 드라마로 바뀐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작가이자 주인공은 여전히 나 이희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2호 법정. 방청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다. 기자들의 노트북 타자 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총성처럼 타다닥 울렸다. 유튜버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었다. 나는 원고석 보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오른팔에는 깁스를, 옆구리에는 압박 붕대를 감은 채 내 맞은편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최민정이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가련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2024고 합백 23호 피고인 최민정에 대한 살인미수 외 3건의 공판을 시작합니다. 판사의 개정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생방송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 그날의 악몽이 재생됐다. 도끼를 들고 난입하는 민정의 모습, 비명소리, 피 흘리며 쓰러지는 나.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민정의 변호인은 황급히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한 상태였습니다. 생방송을 보고 격분하여 일시적인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입니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약봉투와 진단서를 흔들어대며 형량을 줄여보려는 뻔한 수작. 우발적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내가 나직하게 중얼거리자 민정이 고개를 돌려 나를 쏘아봤다. 그 눈빛은 가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전히 사리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시작됐다. 첫 번째 증인은 도진이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증인석에 섰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도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헤어진 지는 6개월 넘었고요. 그런데 왜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까? 사무실에 손님 왔네? 라는 내용 말입니다. 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민정의 변호사 눈치를 살폈다. 그건 그냥 민정 누나가 센터 CCTV를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냥 알려준 것뿐입니다. 알려줬다고요? 그게 감시를 도운 겁니까? 아니면 피해자를 유인한 겁니까? 검사의 추궁에 도진은 횡설수설했다. 그의 비겁함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도진은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마치 죄인처럼 어깨를 움츠렸다. 그 역시 이 법정에서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다. 다음 증인으로 박상철이 입장했다. 그는 3년 전 사고의 진실을 증언했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오토빌레이를 조작하는 걸 본 목격자도 있고 CCTV 영상도 있습니다. 박상철의 증언에 이어 3년 전 추락 사고의 피해자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가 증언석에 앉자 민정의 어깨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민정 언니는 제 멘토였어요. 그런데 도진 오빠랑 밥 한 번 먹었다고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평생 다리를 절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사과받지 못했어요. 피해자의 울먹이는 증언에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민정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심신미약으로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상습성의 증거였으니까 이제 내 차례였다. 변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증언석에 앉았다. 나는 깁스한 팔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지만 이건 철저히 계획된 살인입니다. 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논현동 장비숍에서 그녀가 내뱉었던 그 오만한 자백, 그냥 좀 다치게 하려고 오해한 거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법정 안이 술렁였다. 3년 전 사고가 고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적 스모킹 건, 그리고 두 번째 파일, 도끼를 들고 우리 집 현관문을 부수며 그녀가 질렀던 괴성, 문 열어. 오늘 너 죽고나 죽는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이성이 마비된 심신미약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명확한 사리를 가진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 같은 목소리였다. 이래도 우발적입니까? 이래도 심신미약입니까?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판사가 경고봉을 두드렸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 순간이었다.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다. 아니야. 다 조작된 거야. 전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내가 피해자야. 내가. 그녀는 피고인석을 박차고 나와 내 쪽으로 달려들려 했다. 교도관들이 황급히 그녀를 제압했다. 아수라장이 된 법정. 그녀의 발악은 마지막 단말마 같았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괴물의 최후. 판사는 휴정을 선언했다. 나는 변호사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빠져나왔다.
수많은 마이크가 나를 향했다. 작가님, 한 말씀만 해주시죠.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카메라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이 진실입니다. 가해자의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법이 정의를 보여줄 거라 믿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할 만큼 했다. 이제 남은 건 판사의 입에서 나올 최종 선고뿐이다. 일주일 뒤 선고 공판일. 다시 법정에 섰다.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더 무거웠다. 민정은 더 이상 발악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주문. 피고인 최민정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물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년. 그녀가 빼앗으려 했던 내 삶의 무게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게 느껴졌지만 적어도 그녀가 세상과 격리되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판결이 끝나고 민정이 교도관에게 끌려나갈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리도 오만함도 없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다.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의,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자의 허무한 눈빛.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똑바로 마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안녕, 내 이야기의 최악의 빌런. 법원 문을 나서자 엄마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엄마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희주야. 응, 엄마. 다 끝났어. 나는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유난히 파랗고 높은 하늘이었다. 지독했던 악몽의 밤이 지나고 비로소 진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후 계절이 4번 바뀌었다. 그날의 끔찍했던 더위는 물러가고 다시금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나는 새 작업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15층 오피스텔. 더 이상 반지하의 습기 찬 냄새도 현관문을 가리던 책상 바리케이드도 없다. 모니터 화면에는 완결이라는 2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지난 1년간 내 영혼을 갈아 넣은 웹툰 살인자의 기록의 마지막 화였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자마자 실시간 댓글창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마이너스 작가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유유. 마이너스 내 인생 최고의 사이다 웹툰. 마이너스 희주 작가님, 꽃길만 걸으세요. 마이너스 차기 작은 로맨스 가나요? 키읔키읔키읔. 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덤덤했다. 마치 긴 터널을 빠져나와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을 비운 기분이랄까. 복수는 뜨거웠지만 그 후의 삶은 미지근하고 평온했다. 징마이너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다. PD님이었다. 작가님, 축하드려요. 방금 드라마 제작사에서 계약서 도장 찍었대요. 캐스팅도 대박이에요. 주인공 역할의 톱스타 어양이 확정됐대요.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반응이 왜 이렇게 시큰둥해요? 이거 판권료만 해도 강남 아파트 전셋값인데 그냥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싶어서요. 최민정도 강도진도 제 안에서요. 그렇다. 이 웹툰은 나에게 단순한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의 과정이자 나를 괴롭혔던 악령들을 봉인하는 부적이었다. 나는 그들을 이야기 속에 가둠으로써 비로소 현실의 그들에게서 해방될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외출 준비를 했다. 오늘은 특별한 약속이 있는 날이다. 옷장을 열어 트레이닝복 대신 단정한 셔츠와 슬랙스를 꺼내 입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오른쪽 손목과 팔뚝에 남은
길고 희미한 흉터가 드러났다. 도끼에 스쳤던 자국, 그리고 유리 조각에 찢겼던 상처들. 예전 같으면 긴팔로 가렸겠지만 이젠 그러지 않는다. 이 흉터는 부끄러운 낙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았다는 생존 신고서니까. 택시를 타고 논현동으로 향했다. 정상 장비쇼. 1년 전 먼지 구덩이 같았던 그곳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간판은 세련된 LED로 바뀌었고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내 웹툰에 PPL을 제대로 넣어드린 덕분이다. 주인공의 조력자 홀드 깎는 노인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 이곳은 성지가 되었다. 어이구, 우리 스타 작가님 오셨네. 박상철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뛰쳐나왔다. 얼굴이 훨씬 좋아 보였다. 우리는 근처 고깃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삼겹살이 익어가는 소리가 정겨웠다. 그 소식 들었어? 강도집 말이야. 사장님이 소주 한 잔을 털어넣으며 물었다. 나는 상추를 집어들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관심 없어서. 얼마 전에 내 가게 앞을 지나가더라고. 대리운전 기사 하더라. 클라이밍 업계에서는 완전히 매장당했지. 소문이 워낙 더럽게 나서 받아주는 센터가 한 군데도 없어.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도망치듯이 뛰어가더구먼. 그렇군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들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힌 것이다. 12년 형을 받은 최민정처럼 그 역시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평생을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아, 그리고 그 친구. 3년 전 피해자. 수진 씨 기억나지? 네, 당연하죠. 다음 달에 결혼한대. 재활치료도 열심히 해서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대. 작가님 덕분이라며 청첩장 꼭 전해달라더라. 사장님이 건넨 하얀 봉투를 받았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내 싸움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걷게 만들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지난 1년의 고통은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과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충동적으로 택시 기사님에게 다른 목적지를 말했다. 홍대 입구, 클라이밍 센터로 가주세요. 1년 전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던 그곳. 사건 이후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곳이다. 물론 주인도 바뀌고 상호도 바뀌었다. 하지만 공간이 주는 기억은 여전할 것이다. 나는 트라우마를 피하는 대신 그것을 밟고 올라서기로 결심했다. 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초크 가루 냄새와 땀 냄새가 났다. 활기찬 음악 소리, 사람들의 기합 소리, 벽에 매달려 땀 흘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더없이 건강하고 밝아 보였다. 저들에게 클라이밍은 그저 즐거운 운동일 뿐이다. 나에게도 다시 그럴 수 있을까? 카운터에서 1일 이용권을 끊었다. 대여용 암벽화를 신고 초크백을 찼다. 손에 묻은 하얀 가루의 감촉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가장 쉬운 난이도의 빨간색 홀드 앞에 섰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민정의 서늘한 눈빛이 떠오를까봐, 도진의 비겁한 뒷모습이 겹쳐 보일까봐 두려웠다. 할 수 있어. 이희주. 나는 숨을 고르고 첫 번째 홀드를 잡았다. 거칠고 딱딱한 감촉. 손끝에 힘을 주어 당겼다. 몸이 바닥에서 붕 떴다. 중력을 거스르는 이 느낌. 오직 내 손과 발의 힘으로만 세상을 버티는 이 느낌. 한 칸, 두 칸. 나는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오른쪽 손목이 욱신거렸다. 수술한 부위였다. 통증은 나에게 속삭였다. 그만해. 위험해. 떨어질 거야.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매달리는 걸 포기할 순 없다. 나는 통증을 무시하고 다음 홀드로 손을 뻗었다. 손끝이 홀드에 걸렸다. 몸을 끌어올렸다. 마침내 마지막 탑 홀드를 두 손으로 잡았다.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래를 내려다봤다. 바닥은 까마득하게 멀어 보였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나는 안전하게 매트 위로 뛰어내렸다. 착지. 발목에 전해지는 충격이 짜릿했다. 넘어지지 않았다. 나는 두 발로 단단히 서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나를 피해자나 상간녀로 보지 않았다. 그저 운동하러 온 사람 중 한 명일 뿐. 나는 군중 속에 완벽하게 섞여 있었다. 그 평범함이 사무치게 좋았다. 탈의실로 돌아와 짐을 챙겼다. 휴대폰을 켜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이번엔 스릴러가 아니다. 아픔을 딛고 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따뜻하고 유쾌하고 가끔은 눈물 나는 휴먼 드라마. 나는 메모장을 켰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적어 넣었다. 다시 오르는 사람들. 제목 밑에 첫 문장을 쓰려는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고개를 돌리니 앳된 얼굴의 여학생이 수줍게 웃으며 서 있었다. 저기, 혹시 이희주 작가님 아니세요?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웹툰 작가 이희주입니다. 헐, 대박. 저 진짜 팬이에요. 작가님 만화 보고 용기 얻어서 저도 스토킹 신고하고 해결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그녀가 내민 노트에 사인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문구를 덧붙였다.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절대 펜을 놓지 마세요. 여학생이 고맙다며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나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센터 문을 나섰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밝았지만 오늘따라 그 불빛들이 나를 응원하는 촛불처럼 느껴졌다. 나는 크게 기지개를 켰다. 내일은 엄마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새로운 콘티를 짜야지. 내 인생의 일부 비극은 끝났다. 2부 복수도 끝났다. 이제 시작될 장르는 분명 해피엔딩일 것이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당당하게 거리를 걸었다.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더 이상 나를 쫓아오는 괴물이 아닌 나와 함께 걷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보였다.